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여야 어때는 화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인데 어제는 저희가 이제 선거 특별 방송 때문에 연장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또 날이다 보니까 그냥 건너뛸 수는 없고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 지금 곽우신 기자는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밤샜습니까? 네, 밤샜죠. 네. 그래요? 목소리 약간 잠겼는데요? 네, 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뭐 종배쌤 불렀으면 와야죠. 힘내야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갑자기 다하고 제가 텐션 오프하겠습니다. 업되는 방송쟁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러시고? 이 시선 집중 유튜브는 제가 빼놓을 수 없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하고 제가 콧골이 오프하겠습니다. 올라가시는데요? 아유, 외교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교적 발언이 그냥 저는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저는 다 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고 가서 네. 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선거는 끝났고 뒷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궁금했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는데 일단 당장 인선 얘기는 벌써 보도를 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한테 그러니까 질문했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확인이 됐어요.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도 뭐 거의 뭐 예. 사실 외교가 약간 파다했던 이야기긴 그러니까요. 했었습니다. 거의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선거 막판에는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원래는 위성락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후보자 신분이라고 봐야 될 지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전문가 목으로 들어온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외교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에는 외교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보실장으로서 물망이 꽤 올랐었고요. 그래서 아마 고 인사원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예. 또 뭐 거의 부인을 안 했고 오히려 그러니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걸 보면 그것도 내정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에 이들 외에 또 돌고 있는 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왕규백 의원이 뭐 국방장관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경합 중이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화합평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체부 장관에는 뭐 유홍준 내홍 정설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강유정 의원이 뭐 대변인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오는 함합평들이 그냥 일반적인 함합평과는 조금 더 다르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선에 좀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어서 섀도우 캐비넷 성처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뒀을 가능성도 크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한 사망 같은 플랜 B, C까지 준비를 막 엄청 해뒀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바로 6월 4일 임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인선 끌고 갈 건지 내부적인 검토와 일종의 좀 1차적인 검증 정도 어느 정도 걸렸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두세 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대로 갈 것 같다. 아마 지금 뭐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아침 조간들 보시면은 겹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서약서 쓰면서까지 인사검증을 일부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거치고 나서부터 쭉쭉 나올 것이어서요. 아마 보시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알겠습니다. 합니다만은. 그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그 조각도 궁금하지만 당 개편, 당 지도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원내대표나 당 대표나 다 선출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한테 이걸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뭐 내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선출이니까. 근데 아무튼 도전장을 내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당대표로 이제 수순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도전장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상임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번 이 민주당 야당 시절에 거대 야당으로서의 뭔가 나름 역할을 했었고 당원들의 지지도 꽤 있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장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선수도 이제 하선 3선이지 않습니까? 짬으로 보면 뭐 도전장 내밀 만한 짬이긴 하다. 두 사람의 보입니다. 각축전이다. 뭐 근데 보통 이런 거는요. 이 선거 돌입하게 되면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이 갑자기 출사표를 던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죠. 네, 후보 등록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하게는 두 사람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은지 기자는 이 두 사람 말고 더 파악된 사람 없습니까? 크게 구도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는 그러면?
원내대표는 사실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르내리기로는 그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도 있고요. 네. 조승래 의원 그리고 한병도 의원, 김성환 의원 이런 분들이 꼽히고 있긴 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또 입각 대상자로도 거명되는 인물이 네, 있는데. 그렇죠. 뭐 겹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다만 이번에 원래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맞추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의원들 표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게 어려워서 진짜 그건 몰라요. 예, 쉽지 않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심지어 좀 룰이 바뀌었습니다. 오. 지난번에 일정 부분 논란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당원 강화 뭐 이런 차원에서 권리당원 20%를 넣기로 했거든요. 원내대표 선거에도. 예, 그랬죠.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게 정말 조금 예측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의원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써부터 원내대표 꿈꾸시는 분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미리 만나두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 원내대표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뭐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벌써 접촉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분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진짜로 모르는 게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그렇죠. 하니까. 항상 다 더하면은 의원 전체 수보다 많습니다. 누가 누굴 지지한다 그러면. 아니 입장 밖에서 제가 의원이에요. 근데 곽우신 원내대표 후보가 저를 찾아와서 한 표 부탁한다고 뭐 그런 면전에서 싫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은지 후보가 나를 찾아와서 한 표 부탁한다고 또 싫은 소리 할 수 없잖아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가장 맞추기 어려운 선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네. 하다못해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는 여론조사도 없어서 민심의 추이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일정표는 어떻게 되냐면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한 다음에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뭔가 전당대회도 일단 관리에 들어가는 예. 이 그림이 가장 유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는 8월에 치러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당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아마 일정이 당겨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고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우리 출입 기자가 일단 먼저 전망을 재밌을 해주시면. 겁니다.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고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도 꽤 바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당이 애매하게 졌어요. 애매하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한 30%대 득표를 받고 이제 확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친윤계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전면에 나설 만한 명분이 사실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친한계 쪽으로 확 이제 이니셔티브가 가져가게 되면서 그렇죠. 뭔가 이제 뭐 쇄신이니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전당대회 뭐 쭉 그 루틴으로 가게 되는데 40% 초반 하게 되면은 일단 김문수 후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가장 저는 명징한 이 징표가 뭐라고 보냐면은 김문수 후보 캠프 관련된 공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당분간 김문수 그래요? 후보의 이거를 안 줄이기 위해서 기자들과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여의도 원법을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당권 나오겠구나. 당대표 선거 도전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신윤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면 젖잘싸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동적을 방어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게다가 지금의 책임론은 이준석 이제 후보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합치면 이겼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해서 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친윤계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결집해서 했더니 해볼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반성 쇄신 이런 게 쏙 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되거든요. 당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친윤계도 당권 내주지 않겠다. 이 기조로 갈 거기 때문에 친한계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텝들이 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대선에서 친윤계가 대패하고 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좀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네. 모호해지다 보니까 당원들 선택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지가 좀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당대표가 조금 모호한 게 뭐냐면은 총선 너무 많이 남았어요. 총선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선을 관리하려는 당대표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구도상 그러니까 지선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뭔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친한계가 당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지선 때문에 깨갱하고 지고 나서 물러나게 되고 또 친윤계 넘겨주고 총선 공천권 친윤계가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도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권을 한동훈이 먹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물음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계산기가 복잡하게 네. 그걸 두들기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여의도와 방송가는 내일이 없다. 아, 그렇죠. 예. 방송가도 그렇습니까? 방송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정을 하신다, 휴가를 가신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선 때는 그냥 너 해라. 이게 제가 볼 때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장면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주류가 생각했던 계획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슈를 염두에 두고 잠깐 자리를 차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로도 41.15%를 득표하는 모양새를 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시 반에 사실 이제 당 공식 후보가 되고 나면 본인의 단톡방에는 더 이상 메시지를 쓰지 않는 게 맞는데요. 선거 내내 김문수 후보는 거기도 똑같이 내용을 올렸었고요. 지금도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부터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둔 어떤 행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모든 후보들이 지금은 국민의힘의 페인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이 먼저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 중심으로 다시 힘을 실어서 국민의힘을 재편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놓고 아주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결국 친윤계와 친한계가 당의 주도권을 놓고 한번 붙는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간판 선수가 누가 될 거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윤계도 누굴 내세울 건지 친한계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설 건지 요거는 이제 약간 옵션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어제 안철수 의원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기 출구조사 예, 하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굉장히 이제 초상집 분위기에서도 끝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다음의 당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친한계 입장에서는 저 대선 결과를 봐라. 내란 심판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득표를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내란 정권에 복무했던 장관 출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얻었을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러면서 김문수 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논리는 가겠죠. 네.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것도 가정이라고 아마 맞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문수가 41을 득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김문수 쪽 서사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친한계는 예. 김문수였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친윤계는 이준석하고 단일화했고 한동훈이 일찍부터 선거 도와줬으면, 유세만 적극적으로 예. 해줬으면은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이런 또 이야기를 하겠죠. 예, 이거 당의 말도 원팀 얘기하는 기조를 거죠. 예. 이 정도 구도였으면 당의 원팀 구도가 잘 만들어졌으면 이겼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을 벌써부터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새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로한테 유리한 구도 상황으로 지금 현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심지어 지금 원외에 있는 분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라고 아직 하와이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놓는 메시지가 이런 선거 구도였으면 내가 이준석 잘 설득해가지고는 해봤으면 이겼을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딱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라면 단일화도 성공했고 심지어는 이겼다. 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모두가 각자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이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판정리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황이죠. 애매해져 버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이 그 구조 그러니까 수렁 상태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가면서 치고받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정리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친윤계가 제가 분화될 거란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전부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막 윤심을 동원해가지고 조금 내비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런 구도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친윤계 각자 도생을 할 거기 때문에 친윤계 중에 일부는 윤석열이라는 이제 아이콘을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강성지지층에 좀 호소도 하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친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윤은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또 각자 도생의 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번 전당대회가 1대1 구도일까? 친윤계도 분화될 수 있다. 친윤계가 각자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당권을 먹으러 갈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난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건데 뭐 투표하면서 딱 나서는 것도 그렇고 뭐 본인이 계속 당의 영향을 행사할 거라는 강한 의지가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삽질이 나올 것이고 그 삽질에 따라서 또 당이 휘청휘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토론이 설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높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공개 행보를 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확 줄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변수가 조금 사라질 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이후에 국힘발 정계 개편 가능성 이 얘기가 좀 그러니까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정계 개편이 좀 모호해졌죠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당 창당 가능성도 조금 불투명해진 게 크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원 밖으로 나가려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신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신당을 그럼 할 만한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갖고 있냐 구심점이. 이게 좀 모호해진 그러니까 거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뭐 10%두 자릿수의 득표를 기록을 했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일부가 걸로 어떤 그 월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8.3. 그러니까 거기를 믿고 투자할 뭐가 없어져 버렸고. 두 번째. 지금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동서 분할 구도와 보수의 어떤 덩어리 자체가 쪼그라든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요. 오히려 이제 예. 지난 대선에서 보수하고 연합을 했던 중도가 떨어져 나간 거지 보수의 덩어리가 쪼그라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 구찌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나가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계산을 당연히 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TK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의 목표 수치가 30%였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보수 진영도 굉장히 결집해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종 득표율을 김문수, 이준석을 합쳤을 경우에 아주 이제 물리적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뛰어넘게 나오는 것이죠. 0.07 더 예. 나오는 거죠. 아주 이제 미세하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만만하게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되게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암울해진 게 원래 그림대로 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중질환일 때 자신들이 선전을 했으면은 보수 정계 개편에서 이삭죽기도 가능하고 뭔가 이제 새롭게 조금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구상이 많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8%를 얻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 때문만이 아니라 이걸 얻게 되는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준석이 과연 새로운 보수의 대안이 맞느냐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확 떠버렸잖아요. 일반 유권자들한테. 이준석 간판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잘했고 무난하게 했는데 양당 구도 속에서 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8% 얻었어. 이것과 상승 추세를 쭉 가다가 본인이 막 삽질하고 막 이상한 갈라치기 하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8% 얻은 거는 내용상이 다른 거죠. 결국 이거는 젖잘싸가 못된 거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라니까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향후 미래 상대적으로 암울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그 타격이 더 큰 국힘보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타격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다만 이제 연령별 그리고 성별 이제 출구조사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숙제를 또 던지고 있다는 예,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예, 예. 20대 남성에서는 물론 출구조사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확하게 나오긴 할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20대 남성에서만 한정해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1등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주는 또 숙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앞으로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마 또 그걸 오판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또 이준석 후보는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 자원을 삼아서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도는 계속 하겠죠. 예. 네, 이게 좀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추구했던 전략은 뭐냐면 세대포 이론이었어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제 4050 요쪽을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포위를 하겠다 이거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본인이 포위를 당해버렸어요. 이대남을 빼고는 모든 세대가 이준석한테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을 본인이 자초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거죠. 고립. 그렇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치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면 질수록 더 극우화되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만 유일하게 코어처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갑자기 중도 외연 확장한다고 하면서 뭐 젠더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민감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요거밖에 지금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를 지지층을 스스로 무너뜨릴 만한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원맨 팀으로 개인기로 다가올 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자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알아서 그냥 두면은 공중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선거 기간에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주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빠졌다. 어디로? 진창으로. 그래서 지지고 볶는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그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개혁신당은 떨어졌다. 어디로? 나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까?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봐야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진보 정당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1% 아래 득표를 해서 0.9. 예. 뭐 애초에도 쉬운 이제 레이스는 아니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득표율은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 김종대 전 의원님 인터뷰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후원금을 아직도 모아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 응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이제 자정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생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어떤 식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화두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이제 정의당이 이제 떠났던 부채가 있었던 건데 네. 뭐 후원금이 11억 5천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왔으면 4시간 동안. 뭐 그거는 뭐 일정으로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 끝나고 나서 표정만 보면은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딱 출구조사 나왔을 때 침묵. 침통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고 그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 치면서 그래도 우리 0%대였고 처음에 여론조사 참여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이번에 얻은 정량적 지표만 보면 아쉬운 건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10%를 저지한 큰 공이 또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한테 있다. TV 토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도 꺼내고 비판도 하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그 가장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도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하다가 스스로 이제 함정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권 후보는 표에서는 크게 막 엄청 기대할 만큼 못했지만 그건 원래부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외 정당에 자금도 없고 조직도 다 박살난 상황에서 그러나 존재감도 보여주고 특히나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쏟아졌던 이 지지자들의 후원금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도 내가 표는 1번에 주지만 그래도 민주노동당 성장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다음을 기대해볼 만한 씨앗은 심어놨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지지율과 득표율만 놓고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표정은 완전히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당별 정리는 좀 그 정도로 하고 이 점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뭐 이야기 과정에서 묻어나오긴 했습니다만 보수 세력이 지금 그 오히려 결집을 했어요. 지금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계엄을 겪고도 이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주는 예. 좀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도 좀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대열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상당히 어떤 세게 어떤 거 그러니까 저항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50% 득표율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목표했던 바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위해서 더욱더 그랬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오늘 이제 나오는 취임사 메시지 같은 것들을 봐야 되긴 할 텐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참 이게 참 협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계엄 이후에 어떤 세력들과 협치하고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쉽진 않다. 이 지형이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당의 지지율보다 아마 이제 좀 더 결집된 모습들을 막판에 보였기 때문에 네. 그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그걸 의식해가면서 그 가야 될 길을 안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파리가 반대한다고 그 FK를 안 뿌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확한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든 말든 밀어붙여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 과제와 또 별개로 이 원 내에서 분명히 협치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권을 끌고 가면서 어떤 거는 협상하고 어떤 건 투쟁할 거는 이런 것들이 잘 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야당일 때 뭐 했었는지를 돌이켜 보게 되면은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천막 치고 장애 투쟁하고 아무 말하고 색깔론 꺼내고 약간 이런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스스로 우리들이 협치 대상이 되어야겠다라는 정도로 뭔가를 끌고 올라가고 쇄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원내의 이 테이블에서 구성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거대 여당으로서 민주당도 당연히 노력할 부분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이 된 보수 정당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민주당과 협치를 나서면서 양보도 하고 얻어내야지 이런 자세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이 국민의힘도 다음 이제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뭐 원내대표도 그렇고 앞으로 쭉쭉 뽑아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고 어떤 기조로 가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약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발목만 잡는 식으로 또 가서면은 자신들한테 좀 이 반사 일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리 3번 또 지는 거죠. 큰 선거, 대선 지고, 지선 지고, 총선 지고 한 3번쯤 지면 또 정신 차릴 겁니다. 네. 근데 아주 이제 냉정하게 봐서 예를 들어서 그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그거는 특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처리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절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문제는 내란 특검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뭐 부총리뿐만 네네.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수사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지금 보통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보수 개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면서 맞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잘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얼마나 이제 하느냐. 일단 이거를 좀 보면서 뭐 조율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그 나머지 뭐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렇게 극렬하게 과연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표결에는 하면서 반대표는 던질지 모르겠지만 극렬하게 어떤 저항을 하면서 전선을 칠까 국민의힘이 그렇게는 보기 힘든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서 또 의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친한계가 이탈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심플하고 빠르게 이제 그걸 정리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또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정말 정광석화처럼 처리할 일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1차 진단은 좀 마무리하고 2차, 3차 진단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구신 기자는 빨리 가서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